한밤중에 시어머니에게 쫓겨난 아내. 15분 후 롤스로이스가 그녀를 데리러 왔다. 다음 날 가난했던 아내는 남편의 회사를 사들여 그들을 평생 후회하게 만들었다. 저렴한 도자기 그릇에 숟가락이 부딪히는 소리만이 좁은 식당을 채우는 유일한 소리였다. 밖에서는 천둥이 울리기 시작하며 곧 폭풍우가 몰아칠 것을 예고했다. 마치 자연이 서울 변두리의 15평짜리 빌라 안에서 벌어질 드라마의 무대를 준비하는 것 같았다. 지우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 그릇을 식탁 중앙에 놓았다. 그녀의 손은 하얗고 깨끗했다. 낡은 홈웨어로 종종 가렸지만 그녀의 손놀림은 재빨랐다. 그녀는 방금 집 전체를 청소하고 빨래를 하고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하지만 그녀를 맞이하는 감사의 말은 없었다. 식탁 끝에 민주는 턱을 높이 쳐들고 앉아 있었다. 그의 와이셔츠는 여전히 몸에 붙어 있었지만 넥타이는 느슨해져 있었다. 오늘은 그에게 중요한 날이었다. 있잖아, 지우야. 민주는 아내를 쳐다보지도 않고 대화를 시작했다. 그의 눈은 핸드폰 화면을 보느라 바빴다. 다음 달부터 내 월급이 3배로 올라. 김 부장님이 마침내 마케팅 부서에서 누가 가장 공이 큰지 알아차리신 거지. 지우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남편에게 밥을 퍼주었다. 축하해요, 여보. 나도 기뻐요. 당신의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보았네요. 민준이의 노력이지. 네 노력은 아니잖니. 식탁 반대편에 앉아있던 시어머니 최숙자 여사가 쏘아붙였다. 그 중년 여성은 항상 지우를 얕보는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넌 집에서 빈둥거리기만 하잖아. 쌀이나 축내고 민준이가 성공하는 건 당연해. 걘 씨가 다르거든. 최 여사는 의도적으로 말을 끊었다. 그녀의 눈은 화장기 하나 없이 색바랜 몸빼바지를 입고 있는 지우의 모습을 훑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민준이 물었다. 그는 어머니의 대화가 어디로 향할지 정확히 알고 있었지만 모르는 척했다. 짝이 맞아야 말이지. 최 여사가 비웃었다. 그녀는 일부러 우아한 척하며 보리차를 한 모금 마셨다. 오늘 낮에 마트에서 유라 만났잖니. 세상에 어쩜 그렇게 예뻐졌는지. 가방만 해도 명품이더라. 네 소식을 묻더구나. 민준아, 지금은 투자 매니저가 됐대. 네 아내랑 비교해봐라. 대학까지 졸업해놓고 자기 집에서 식모살이나 하고 있잖니. 지우는 숨을 참았다. 그녀는 런던 정치경제대학교 LSE를 수석으로 졸업했다. 하지만 3년 전 결혼할 당시 연약한 민준의 자존심을 존중하기 위해 그 졸업장을 창고의 낡은 옷더미 속에 숨겨두었다. 그때 민준은 꿈만 가득하고 가진 것은 없는 평범한 직원이었다. 지우는 그의 진심, 혹은 적어도 진심이라고 생각했던 것에 반해 그와 결혼했다. 그만하세요, 어머니, 민준이 말했다. 하지만 그의 말투는 아내를 변호하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는 지우를 평가하는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3년 전과는 다른 눈빛이었다. 예전에는 숭배하는 눈빛이었지만 지금은 마치 비싼 구두에 묻은 얼룩을 보는 듯한 눈빛이었다. 지우가 야망이 없는 건 사실이니까요. 이렇게 수동적인 아내를 둔 내 운명을 받아들여야죠. 수동적인 게 아니에요. 지우는 부드럽게 자신을 변호하려 했다. 당신이 경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가 집안일을 돌보기로 합의했잖아요. 그건 우리 둘의 결정이었어요. 그건 내가 바깥 세상에서 경쟁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겠지. 민준이 갑자기 소리쳤다. 그의 손이 식탁을 내리치자 식탁이 살짝 흔들렸다. 네가 공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 내가 뼈 빠지게 일하지 않았으면 넌 뭘 먹고 살았겠어. 돌이라도 씹어 먹었을 거냐고. 지우는 침묵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3년 동안 그녀는 중개인을 통해 민준이 일하는 회사에 남몰래 자금을 투입했다. 민준의 프로젝트가 항상 통과되도록 하고 민준이 빛나 보이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이것이 그 보답이었다.
내일 저녁에 회사에서 승진 축하 파티가 있어. 민준이 차갑게 중얼거렸다. 유라도 초대받았어. 그녀의 회사가 우리 고객사거든. 어머니도 같이 가시죠. 저는요. 지우가 조용히 물었다. 민주는 작게 웃었다. 건조하고 상처 주는 웃음이었다. 무슨 옷을 입고 가려고. 그 몸빼바지. 나 망신시키지 마. 지우, 넌 그냥 집에 있어. 집이나 지키라고. 지우는 고개를 숙여 변하기 시작하는 눈에 차가운 빛을 숨겼다. 3년 동안 쌓아온 인내심이 오늘 밤 무너지기 시작했다. 다음 날 오후부터 서울의 폭우가 쏟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집안의 분위기는 더 뜨겁게 느껴졌다. 지우가 민준의 가장 좋은 셔츠를 다리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다. 그녀가 문을 열자 값비싼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다. 유라가 화려한 와인색 드레스를 입고 서서 활짝 웃는 최 여사의 팔짱을 끼고 있었다. 민주는 그들 뒤에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긴장되어 있었지만 눈은 유라를 보며 빛나고 있었다. 어머, 식모가 있었네. 유라가 금팔찌로 장식된 손으로 입을 가리며 작게 웃으며 비꼬았다. 아, 미안. 지우 씨였구나. 들어와. 유라야. 들어와. 내 집처럼 편하게 생각해. 최 여사는 지우를 마치 길을 막는 가구처럼 옆으로 밀쳤다. 쟤는 신경 쓰지 말고. 지우야. 주스 좀 타와. 오렌지 주스로. 너무 달지 않게. 지우는 따랐다. 그녀는 부엌으로 갔다. 손이 분노로 떨렸다. 하지만 그녀의 예리한 귀는 거실의 대화를 포착했다. 그래서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모님. 유라의 목소리는 속삭이는 듯했지만 충분히 선명하게 들렸다. 걱정 마라. 오늘 밤으로 끝낼 거야. 민준이도 동의했어. 걔는 자기 경력을 끌어올려줄 수 있는 동반자가 필요하지. 인생의 짐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 최 여사가 대답했다. 지우는 주스 3잔이 담긴 쟁반을 들고 돌아왔다. 그녀가 그것을 테이블에 놓았을 때 유라가 갑자기 히스테릭하게 비명을 질렀다. 내 팔찌. 내 다이아몬드 팔찌. 유라는 손목을 더듬었다. 분명히 차에서 내릴 때까지 있었는데 최 여사는 완벽한 연기력으로 얼굴이 붉어지며 즉시 일어섰다. 분명히 여기 떨어졌거나 누가 가져간 거야. 그녀의 눈은 즉시 지우를 향해 날카롭게 향했다. 전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어요. 지우는 그들의 눈을 차례로 똑바로 쳐다보며 침착하게 말했다. 전 계속 부엌에 있었어요. 에이, 도둑이 자기가 도둑이라고 하는 거 봤니? 최 여사는 구석 의자에 놓여있던 지우의 낡은 핸드백을 잡아챘다. 지우가 시장 갈 때 보통 사용하는 가방이었다. 허락도 없이 최 여사는 그 가방의 내용물을 바닥에 쏟아부었다. 할인 쿠폰, 동전 지갑, 휴지, 그리고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팔찌 하나가 타일 위로 쨍그랑 소리를 내며 떨어졌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런 도둑년. 민준이 소리쳤다. 그는 앞으로 나아가 지우의 뺨을 때렸다. 짝하는 소리가 밖에 빗소리를 잠재울 만큼 요란하게 울렸다. 지우의 뺨은 뜨거웠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다. 그녀는 뺨을 감싸쥐고 남편의 기를 죽게 만드는 눈빛으로 민준을 쳐다보았다. 그 눈빛은 겁에 질린 아내의 눈빛이 아니라 잠에서 깨어난 암사자의 눈빛이었다. 함정이야. 지우가 무미건조하게 말했다. 당신들이 거기에 넣어둔 거잖아. 아직도 부인할 셈이냐. 최 여사가 지우의 머리채를 잡았다. 가난한 주제에 분수도 모르고 도둑질까지 해. 민준아, 엄마는 이런 범죄자 며느리 둘 생각 없다. 당장 이혼해. 유라는 소파에서 승리에 찬 미소를 지었다. 악어의 눈물을 닦는 척하면서 민준 씨, 무서워요. 저 여자가 도둑질까지 할 수 있다면 나중에 우리를 해칠 수도 있잖아요. 민준은 혐오스러운 눈으로 지우를 쳐다보았다. 넌 정말 수치스러운 여자야. 지우, 내가 그 고아원에서 널 데려온 걸 후회한다. 이 시간부로 너와 이혼하겠다. 당장 나가.
그 말이 마침내 터져 나왔다. 이혼. 돌아갈 길은 없었다. 지우는 긴 숨을 들이마셨다. 가슴속의 고통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차가운 공허함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녀는 똑바로 서서 헝클어진 머리를 정돈했다. 좋아요. 지우의 목소리는 침착했다. 그 방의 히스테리와는 대조적이었다. 당신이 한 말 기억해요. 여보, 당신이 날 버린 거예요. 나가. 당장 나가라고. 최 여사는 지우에게 짐을 쌀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그녀는 지우를 현관문으로 강제로 끌고 갔다. 그러는 동안 민주는 지우의 낡은 옷이 든 낡은 천가방을 마당으로 던져버렸다. 문이 활짝 열렸다. 빗방울을 머금은 밤바람이 그들의 얼굴을 곧장 때렸다. 벽시계는 23시 45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달도 별도 없는 칠흑 같은 하늘이었다. 민주는 팔짱을 낀 채 문지방에 섰다. 유라는 그의 뒤에 서서 마치 새로운 영역을 표시하듯 민준의 팔을 소유욕 강하게 잡고 있었다. 지우는 미끄러운 현관에서 비틀거렸다. 그녀의 신발은 순식간에 흠뻑 젖었다. 그녀는 빗속에 섰다. 비가 그녀의 낡은 옷과 머리를 적셔 보통 사람들의 눈에는 비참해 보였다. 그러나 그녀의 등은 여전히 꼿꼿했다. 네 쓰레기나 가져가. 최 여사가 소리치며 그 천가방을 발로 차 담장 앞 진흙탕 길로 굴러가게 했다. 지우는 천천히 걸어가 가방을 집었다. 그녀는 애원하기 위해 뒤돌아보지 않았다. 동정을 구하기 위해 무릎 꿇지도 않았다. 지우의 차가운 태도는 오히려 최 여사를 더욱 화나게 만들었다. 그녀는 지우가 무너지고 울부짖고 자기 발 아래 엎드리는 것을 보고 싶었다. 최 여사는 현관 끝으로 나아갔다. 그녀의 목소리는 빗소리를 뚫고 날카롭게 울렸다. 두고 봐, 지우. 아무도 널 도와주지 않을 거야. 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잖아. 넌 고아해. 가난뱅이해. 이제는 도둑 전과자라고. 최 여사는 조롱하듯 웃었다. 오늘 밤 넌 다리 밑에서 자고 내일은 굶어 죽을 거야. 명심해. 민준이 덧붙였다. 다시는 내 회사나 내 앞에 얼굴을 보일 생각 마. 널 보는 것만으로도 역겨워. 잘 가. 지우. 유라가 도끼 어린 달콤한 미소로 말했다. 그동안 민준 씨를 잘 돌봐줘서 고마워. 쾅. 집 문이 세게 닫혔다. 열쇠가 여러 번 돌아가는 소리가 뒤따랐다. 현관 불이 꺼지고 지우는 길가의 완전한 어둠 속에 남겨졌다. 비는 더욱 거세졌다. 마치 하늘이 그 여인의 운명을 함께 슬퍼하는 듯했다. 하지만 지우는 울지 않았다. 그녀는 닫힌 그 목재문을 1분 동안 가만히 응시했다. 그녀의 3년간의 헛된 헌신이 기억 속에서 맴돌았다. 이제 충분했다. 민준의 진심을 증명하기 위해 그녀가 주었던 3년의 유예 기간은 완전한 실패로 끝났다. 지우는 얼굴에 빗물을 닦아냈다. 그동안 그녀가 지었던 슬프고 순종적인 표정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녀의 얼굴은 이제 단단하고 차갑고 권위로 가득 찼다. 지우는 가방을 끌고 집 담장에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갔다. 희미한 가로등 아래로 가서 그녀는 젖은 옷 주머니를 뒤졌다. 그곳에는 액정이 깨진 낡은 핸드폰이 숨겨져 있었다. 민준이 고물이라고 생각해서 한 번도 만지거나 확인하지 않았던 유일한 물건이었다. 그러나 그 핸드폰은 평범한 고물이 아니었다. 부서진 케이스 뒤에는 지우의 지문과 홍채로만 접근할 수 있는 군사 등급 암호화 시스템이 내장되어 있었다. 지우는 엄지손가락을 댔다. 화면은 평범한 안드로이드 인터페이스가 아니라 우아하게 회전하는 Y 이니셜이 새겨진 황금 방패 로고와 함께 켜졌다. 유신그룹. 그녀는 화면의 한 버튼을 눌렀다. 단축 다이얼 1번. 신호음이 한 번 울리자마자 연결되었다. 안녕하십니까, 아가씨. 시스템이 아가씨의 심박수 상승을 감지했습니다. 위험에 처하셨습니까? 차분하고 위험 있는 중저음의 목소리가 건너편에서 들려왔다.
김 집사님. 지우의 목소리는 쉬었지만 단호했다. 두려움의 떨림은 없었다. 지금 저를 데리러 오세요. 코드레드. 정화 프로토콜을 발동하세요. 전화기 저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러고 나서 급히 움직이는 발소리와 김 집사가 배경에 다른 사람들에게 내리는 빠른 지시들이 들렸다. 알겠습니다, 아가씨. GPS로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알파팀이 이동 중입니다. 도착 예상 시간은 15분입니다. 조금만 버티십시오. 아가씨, 갈아입을 옷도 가져오세요. 추워요. 지우는 전화를 끊기 전에 덧붙였다. 15분이 흘렀다. 지우는 빗속에서 동상처럼 조용히 서 있었다. 아까 최 여사의 고함 소리에 잠이 깬 이웃들이 창문 커튼 뒤에서 엿보고 있었다. 안타까워하며 수군거렸지만 아무도 감히 나와서 돕지 않았다. 그들은 성질 더럽기로 유명한 최 여사를 두려워했다. 정확히 시계가 자정을 가리키는 순간 그 평범한 주택가의 정적은 천둥 소리가 아닌 괴물 같은 엔진들의 부드러운 굉음에 의해 깨졌다. 길끝에서 어둠을 가르는 매우 밝은 LED 헤드라이트 불빛이 나타났다. 검은색 대형 SUV 한 대가 앞장섰고 그 뒤를 매우 긴 검은색 최고급 세단이 따랐으며 또 다른 검은색 SUV가 뒤를 막았다. 행렬은 정밀하게 움직였다. 움푹 파인 길을 너무나 부드러운 서스펜션으로 지나가 거의 흔들림이 없었다. 그것은 미드나잇 블랙 색상의 롤스로이스 팬텀 EWB였다. 보니 뒤에는 순금으로 만들어진 환희의 여신상 엠블럼이 굳건히 서 있었다. 차들은 지우 바로 앞에 멈췄다. 타이어에서 튄 물방울조차 지우에게 닿지 않았다. 마치 운전사가 밀리미터 단위까지 거리를 계산한 것 같았다. 경호 차량의 문이 일제히 열렸다. 큰 우산을 든 검은 정장 차림의 남자 4명이 달려나왔다. 그들은 지우 주위의 방어벽을 형성하여 비와 다른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그녀를 보호했다. 롤스로이스의 뒷문이 열렸다.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단정하게 빗어 넘긴 50대 남자가 내렸다. 그는 아마도 민준의 집보다 더 비쌀 법한 영국제 맞춤 정장을 입고 있었다. 바로 김 집사였다. 지우의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수석 집사이자 가장 신이 많은 오른팔이었다. 김 집사는 자신의 구두가 진흙을 밟는 것을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지우에게 다가가 깊이 허리를 숙였다. 보통 국가 원수에게만 바치는 경의의 표시였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아가씨. 김 집사의 목소리는 주인의 상태를 보고 분노를 참느라 떨리고 있었다. 그는 즉시 따뜻한 캐시미어 모피 코트를 지우의 어깨에 걸쳐 주었다. 괜찮아요, 김 집사님. 지우가 대답했다. 그녀는 김 집사가 그녀의 낡은 가방을 가져가 다른 경호원에게 버리거나 태우라고 넘기는 것을 내버려 두었다. 집에 갈 시간이에요. 고급 차들의 엔진 소리는 비록 부드러웠지만 더 많은 사람들을 잠에서 깨우는 위압적인 아우라를 가지고 있었다. 집 안에서 막 다시 잠들려던 최 여사는 그 소란을 들었다. 누가 이 한밤중에 찾아온 거야? 시끄럽게 그녀가 투덜거렸다. 그녀는 앞방 창문 커튼을 젖혔다. 민준도 그녀의 어깨너머로 훔쳐보았다. 그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저건 롤스로이스잖아. 민준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속삭였다. 마케팅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그는 그 차의 가격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수십억 원짜리 차가 3대나 있었다. 누굴 데리러 온 거지? 유라가 어리둥절하며 물었다. 그들은 검은 정장을 입은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인 한 여인의 모습을 보았다. 그 여인은 고급스러운 코트를 입고 있었다. 젖은 머리는 이제 우아한 후드로 가려져 있었다. 매우 위험 있어 보이는 늙은 경호원 한 명이 극진한 존경의 태도로 그녀를 위해 차문을 열어주었다. 차에 타기 전 그 여인은 민준의 집 쪽을 흘끗 돌아보았다. 가로등 불빛이 잠시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다. 저건 지우잖아. 최 여사는 입을 쩍 벌렸다.
턱이 바닥에 떨어질 뻔했다. 말도 안 돼. 민준이 창백해진 얼굴로 재빨리 부인했다. 지우가 어떻게 저런 부자를 알아. 걘 고아원 출신이라고. 장보는 돈 5만 원 가지고도 시끄럽게 굴던 애야. 하지만 저건 분명히 지우야. 유라가 떨리는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그 여인은 차 안으로 들어갔다. 문은 묵직하고 단단한 쿵 소리를 내며 닫혔고 그 안에 호화로움을 가두었다. 차량 행렬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고 어울리지 않는 우아함으로 그 진흙탕 길을 떠났다. 아, 알겠다. 최 여사가 갑자기 어색하게 웃으며 외쳤다. 아까 놀랐던 얼굴은 이제 혐오감으로 바뀌었다. 천박한 것, 쫓겨날 때 울지도 않더라니. 이유가 있었네. 벌써 스폰서를 구했나 보군. 분명히 늙은 부자. 첩노릇이나 하는 거겠지. 민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논리는 어머니의 이유를 받아들였다. 그것이 그들의 왜소한 두뇌로는 유일하게 가능한 설명이었다. 그렇구나. 그동안 순진한 척 하더니 이혼당한 지 5분 만에 다른 남자가 데리러 오네. 이혼하길 잘했어. 더러운 여자. 그래. 오빠. 저런 여자랑 헤어져서 다행이야. 유라가 민준을 껴안았다. 비록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상한 불안감이 있었지만 아까 지우를 데리러 온 늙은 남자의 아우라는 늙은 스폰서의 그것이 아니라 여왕을 모시는 시종의 아우라였다. 한편 방음이 완벽하고 고급 가죽 냄새가 나는 롤스로이스 실내에서 지우는 기대어 앉아 있었다. 그녀는 약지에 끼고 있던 2g짜리 금 결혼 반지를 뺐다. 민준이 할부로 사준 유일한 보석이었다. 그들이 단지 끝에 있는 강다리를 지날 때 지우는 차창을 살짝 열었다. 그녀는 그 반지를 밖으로 던졌다. 작은 금속 조각은 밤의 어둠과 거센 강물 속으로 사라졌다. 김 집사님. 지우가 불렀다. 그녀는 차미니바에서 하인이 건네주는 따뜻한 샴페인 한 잔을 받았다. 네, 아가씨. 김 집사는 앞 좌석에서 주인을 바라보았다. 지우는 음료를 한 모금 마셨다. 그녀의 눈은 저 멀리 반짝이는 서울의 마천루들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녀의 이름이 소유권 증서에 적혀 있는 그 건물들을 법무팀, 감사팀, 그리고 인수팀에 연락하세요. 내일 아침 민준이 일하는 회사와 관련된 유신그룹의 모든 자산을 조사하고 싶어요. 유란의 가족이 소유한 협력업체와의 모든 협력 관계를 동결시키세요. 지우는 잔을 내려놓았다. 그녀의 얼굴은 무자비할 정도로 차가웠다. 그리고 내일 아침 민준이 회사 게이트에 사원증을 찍을 때 자기가 방금 자기 인생에서 행운의 여신을 걷어찼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아가씨. 김 집사가 옅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다시 왕좌로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우 여왕님. 차는 빗속을 뚫고 빠르게 달렸다. 지우의 과거를 뒤로 한 채 이제 다시는 그녀를 건드릴 수 없는 진흙과 가난 속에 내일 서울은 발칵 뒤집힐 것이다. 상속녀가 돌아왔다. 아침 햇살이 강남의 초고급 50층 펜트하우스 유리벽을 뚫고 들어왔다. 더 이상 물이 새는 지붕도 딱딱한 소미불도 없었다. 지우는 이탈리아 실크 시트가 깔린 킹사이즈 침대에서 깨어났다. 그녀는 눈을 뜨고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달린 높은 천장을 바라보았다. 3년 동안 그녀가 매일 아침 처음 본 풍경은 페인트가 벗겨진 칙칙한 벽과 바닥에 쌓인 민준의 더러운 옷더미였다. 오늘 그녀의 풍경은 그녀의 손바닥 안에 쥔 서울의 스카이라인이었다. 좋은 아침입니다, 아가씨. 스케줄이 준비되었습니다. 김 집사가 에스프레소와 태블릿이 담긴 쟁반을 들고 들어왔다. 그의 뒤에는 2명의 여성 개인 비서가 샤넬, 디올, 아르마니의 비즈니스 웨어로 가득 찬 옷걸이를 들고 있었다. 지우는 일어섰다. 어젯밤 그녀가 썼던 순종적인 아우라는 완전히 사라졌다. 오늘 아침 주식 시장 동향은 어떻죠? 지우가 커피를 마시며 물었다. 그녀의 기분처럼 쓰고 진한 블랙커피였다.
안정적입니다, 아가씨. 하지만 어젯밤 지시하신 대로 인수팀이 민준 씨가 근무하는 회사의 모기업인 누리건설의 유통주식 60%를 비밀리에 매입했습니다. 기술적으로 오늘 아침 80으로 아가씨께서 그 회사의 대주주이십니다. 김 집사가 담담하지만 만족스러운 어조로 보고했다. 지우는 비스듬히 미소 지었다. 그녀는 큰 거울 쪽으로 걸어갔다. 어제 집안일에 지쳐 칙칙했던 그녀의 얼굴은 새벽에 부른 에스테틱 팀의 긴급 관리 후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권위를 발산하는 날카로운 재단의 아이보리색 블레이저 정장을 선택했다. 최 여사의 반찬 가게는요. 그들의 주요 식자재 공급업체는 저희 농업 부문 자회사입니다. 사실 그들은 지난달 대금 지급을 연체하는 일이 잦았지만 그동안 아가씨께서 막아주셨습니다. 새벽부로 저희는 그 사실을 근거로 공급을 중단했습니다. 김 집사가 설명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을 살폈다. 식모 아내의 모습은 죽었다. 그곳에 서 있는 것은 수천 명 직원의 운명을 좌우하는 여자. 유신그룹의 CEO 강지우였다. 김 집사님. 지우가 돌아섰다. 그녀의 눈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오늘 그들이 지옥을 맛보게 하세요. 숨 쉴 틈조차 주지 마세요. 그들이 딛고 선 땅이 무너질 때 그들의 턱이 얼마나 높이 올라갈 수 있는지 보고 싶군요. 알겠습니다, 아가씨. 차가 로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민주는 할부로 산혼다 시티를 회사 주차장에 주차하며 즐겁게 휘파람을 불었다. 밤새 내린 비는 그쳤다. 그가 번쩍이는 구두를 신고 지나간 웅덩이만 남아 있었다. 그는 매우 가벼움을 느꼈다. 시골뜨기 아내라는 짐이 사라졌다. 좋은 아침입니다, 박 과장님. 그는 로비의 경비원에게 거만한 어조로 인사했다. 그는 곧 박 부장님으로 불릴 것을 상상했다. 경비원은 웃지 않았다. 그는 민준을 동정심과 경계심이 섞인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민준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회전식 게이트로 걸어갔다. 그는 자신의 아이디 카드를 댔다. 삑, 삑. 접근 거부 표시등이 빨갛게 켜졌다. 민준은 미간을 찌푸렸다. 또 고장이야. 이 싸구려 기계. 그가 중얼거렸다. 그는 다시 시도했다. 삑, 삑. 접근 거부. 아저씨, 게이트 좀 열어주세요. 제 카드가 에러예요. 민준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경비원에게 명령했다. 그의 뒤로 직원들의 줄이 쌓이기 시작했고 수군거렸다. 죄송합니다, 박 과장님.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경비원이 손으로 길을 막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무슨 소리야. 난 여기 마케팅 과장이야. 비키지 않으면 당신을 보고하겠어. 민준이 경비원의 어깨를 밀었다. 소란 피우지 마, 민준 씨. 엘리베이터 쪽에서 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제 승진을 약속했던 민준의 직속상관인 김 부장이 인사팀 직원 2명과 회사 변호사 1명을 대동하고 다가왔다. 김 부장의 얼굴은 창백하고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다. 마치 매우 권력 있는 누군가에게 심하게 질책당한 것 같았다. 부장님, 오셔서 다행입니다. 이 미친 경비원이 저를 못 들어오게 합니다. 민준이 넥타이를 고쳐매며 하소연했다. 아, 그리고 승진건에 대해서는 제가 서류를 준비. 당신 해고야. 민준 씨. 김 부장이 말을 잘랐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준은 얼어붙었다. 터져 나오려던 작은 웃음이 목구멍에 걸렸다. 농담이시죠? 제 승진 축하. 깜짝 파티인가요? 인사팀 직원이 앞으로 나와 두툼한 갈색 봉투를 건넸다. 이것은 귀하의 해고 통지서입니다. 지금 이 시간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유는 심각한 윤리 강령 위반, 프로젝트 재무보고서 조작, 그리고 지난 3년간의 운영자금, 횡령입니다. 그건 모함입니다. 민준이 소리쳤다. 그의 얼굴이 새빨개졌다. 저는 자금을 횡령한 적이 없습니다. 제 보고서는 항상 깨끗했습니다. 깨끗했던 건 그동안 천사 같은 누군가가 당신의 생활 방식을 위해
만든 구멍들을 막아주었기 때문이야. 김 부장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오늘 아침 본사 감사가 갑자기 닥쳤어. 그들이 모든 것을 파헤쳤다고. 이 회사가 방금 유신그룹에 인수된 거 알지? 새 주인은 완전한 대청소를 요구했어. 유신그룹이라는 이름을 듣자 민준의 무릎이 풀렸다. 그곳은 건드릴 수 없는 비즈니스 거인이었다. 지금 당장 개인 물품을 챙겨. 경비원이 당신을 호위할 거야. 우리가 경찰을 부르기 전에 10분의 시간을 주지. 김 부장이 차갑게 덧붙였다. 민준은 범죄자처럼 끌려 들어갔다. 그의 사진들을 상자에 넣는 동안 엄격한 감시를 받았다. 어제 그가 승진을 자랑했던 다른 직원들은 노골적인 조롱의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그가 수치심이 담긴 상자를 들고 건물을 걸어 나올 때 그의 핸드폰이 진동했다. 모바일 뱅킹 알림이었다. 부패 혐의 관련 기관의 요청에 따라 귀하의 잔고가 동결되었습니다. 민준의 세상이 빙빙 돌았다. 불과 어젯밤 그는 세상의 정점에 있다고 느꼈다. 오늘 아침 그는 나락의 바닥으로 떨어졌다. 한편 서울 남부의 한 고급 프랑스 레스토랑에서 최 여사는 사교계 친구들 사이에서 자신감 있게 앉아 있었다. 그녀는 최고의 실크 한복을 입고 민준의 신용카드 할부로 산 루이비통 가방을 들고 있었다. 그래서 숙자 씨, 민준이 아내는 정말 떠났어? 계모임 회장인 박 여사가 물었다. 쫓아냈지. 정확히는 최 여사가 와규 스테이크를 자르며 정정했다. 내가 말했잖아. 걔는 불운을 가져오는 애라고. 걔가 떠나자마자 민준이 경력이 바로 날아올랐어. 오늘 민준이가 부장으로 승진했거든. 나중에 새 회사 차보면 놀랄걸. 다른 부인들은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몇몇은 회의적인 표정이었다. 대단하네. 그런데 오늘 네 반찬 가게가 롯데호텔 행사에 음식을 안 보냈다던데. 한 부인이 말했다. 공급업체에서 재료를 끊었다고 하던데. 아, 그건 그냥 작은 의사소통 문제야. 최 여사는 손을 내저었다. 사실 아침부터 반찬 가게 주방에서 고기와 채소가 없다고 패닉에 빠져 전화가 빗발쳤다. 됐어. 오늘은 내가 전부 쏠게. 가장 비싼 디저트 시켜. 분위기는 떠들썩해졌다. 최 여사는 이 거짓된 인정을 즐기며 활짝 웃었다. 계산서가 왔을 때 금액은 500만 원에 달했다. 최 여사는 거만한 태도로 플래티넘 신용카드를 꺼냈다. 웨이터가 카드를 가져갔다가 2분 후에 곤란한 얼굴로 돌아왔다. 죄송합니다. 사모님, 카드가 거절되었습니다. 테이블의 분위기가 갑자기 조용해졌다. 아마 기계가 고장났나 보네. 다시 해봐요. 최 여사는 당황하기 시작하며 말했다. 그녀는 두 번째 카드, 민준의 계좌에서 나온 가족 카드를 꺼냈다. 웨이터가 다시 돌아왔다. 죄송합니다, 사모님. 이것도 거절되었습니다. 은행에서 차단되었다는 메시지가 뜹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아들이 부장이라더니 밥값도 못 내네. 저 가방 짝퉁 아니야. 최 여사의 얼굴은 창피함으로 새빨개졌다. 식은땀이 흘러 화장을 망쳤다. 잠깐만요. 아들한테 전화해 볼게요. 그녀는 민준에게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다. 그녀가 바쁘게 번호를 누르고 있을 때 계모임 단톡방 알림이 여러 번 울렸다. 박 여사가 핸드폰을 열었고 그녀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숙자 씨, 단톡방에 막 올라온 뉴스 좀 봐. 최 여사는 친구의 핸드폰을 빼앗았다. 한 온라인 뉴스 기사가 큰 제목으로 선명하게 보였다. 부패 스캔들, 누리건설 마케팅 과장, 불명예 해고, 수십억 원 횡령 혐의, 경비원에게 끌려가는 민준의 사진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이건 가짜 뉴스야. 최 여사가 소리쳤다. 그녀의 손이 떨려 핸드폰이 떨어졌다. 가짜 뉴스든 아니든 지난달 계모임 뱃돈 빚부터 갚아. 박 여사의 말투가 순식간에 차가워졌다. 그리고 빚 갚기 전까지 다음 달 모임에는 나오지 마.
우리까지 내 아들 부패 사건에 엮이고 싶지 않으니까. 사교계 친구들이 하나둘씩 일어나 최 여사를 500만 원의 계산서와 함께 혼자 남겨두고 떠났다. 레스토랑 웨이터가 보안 요원을 부를 준비를 하며 그녀를 날카롭게 쳐다보았다. 정호. 태양은 피부를 태울 듯이 뜨겁게 내리쬐었다. 민주는 회사 차가 현장에서 견인되었기 때문에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어머니가 현관에서 히스테릭하게 울며 기운 없이 앉아있는 것을 발견했다. 어머니, 왜 밖에 계세요? 민준이 당황해서 물었다. 민준아, 그들이 집을 잠가버렸어. 최 여사는 은행에 의해 압류됨이라는 붉은색의 큰 스티커가 붙어있는 집 문을 가리켰다. 이게 무슨 짓이야? 민주는 문으로 달려가 열려고 했지만 자물쇠가 바뀌어 있었다. 제복을 입은 두 남자가 집 옆에서 나왔다. 박민준 씨, 저희는 은행 측 사람입니다. 이 집의 대출 할부금이 3개월 연체되었고 주 담보권자가 보증을 철회하여 자산 압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슨 보증? 이 집은 내가 내고 있었어. 민준이 소리쳤다. 은행 직원은 서류를 펼쳤다. 자료에 따르면 박민준 씨의 할부금은 월 총 청구액의 30%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70%는 그동안 강지우 여사 명의의 계좌에서 자동이체로 지불되었습니다. 오늘 아침 그 계좌에서 지불 승인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인출했기 때문에 귀하의 신용 상태는 즉시 채무불이행, 즉 연체 상태가 되었습니다. 민주는 입을 쩍 벌렸다. 지우가 이 집값을 내고 있었다고. 그동안 지우는 항상 생활비가 빠듯하다고 했다. 알고 보니 민준이 준 돈은 은행 이자를 내기에도 부족했던 것이다. 그리고 지우가 남몰래 그녀가 모아둔 부모님의 유산으로 그 차액을 메우고 있었던 것이다. 그럼 이 집은 더 이상 우리 게 아니에요. 최 여사가 찍찍거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24시간 내에 남은 짐을 비울 시간이 있습니다. 차고에 있는 혼다 재즈도 리스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어 견인 조치합니다. 그 혼란 속에서 빨간색 마쓰다 세단 한 대가 담장 앞에 멈췄다. 유라의 차였다. 민주는 즉시 담장으로 달려갔다. 그의 얼굴은 희망으로 가득 찼다. 유라야, 자기야. 와줘서 다행이다. 회사랑 은행에 오해가 좀 생겼어. 이걸 해결할 동안 잠시 돈 좀 빌려줘. 나중에 2배로 갚을게. 유라는 차에서 내리지 않았다. 그녀는 창문을 반만 내렸다. 선글라스가 그녀의 눈을 가렸지만 입술은 냉소적인 미소를 띠고 있었다. 빌려달라고. 민준 씨, 방금 뉴스 봤어. 당신 해고당했잖아. 부패 사범에 이제 집까지 압류당했네. 이건 일시적인 거야. 유라야, 우린 서로 사랑하잖아. 함께 성공할 거라고 했잖아. 민준이 유라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그 손을 뿌리쳤다. 나는 미래가 있는 과장 박민준을 사랑했어. 유라가 차갑게 말했다. 빚 많고 잔소리 심한 엄마까지 딸린 백수거지 박민준이 아니라 우리 헤어져. 하지만 유라야, 어젯밤에 우리 막 축하했잖아. 어젯밤은 그냥 내가 베푼 자선이라고 생각해. 다시는 연락하지 마. 안 그러면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할 거야. 차창이 올라갔다. 유라는 가속 페달을 밟아 민준의 얼굴에 배기가스를 남기고 떠났다. 민준은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 주저앉았다. 해고, 계좌 동결, 집 압류, 그리고 연인에게 버림받음. 지우를 쫓아낸 지 12시간도 채 되지 않아 그의 인생은 산산조각이 났다. 해가 지고 정확히 24시간 전처럼 어두운 밤하늘이 찾아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의 운명이 180도 뒤바뀌었다. 민준과 최 여사는 이제 압류된 자신들의 집 앞 길가에 앉아 있었다. 옷이 든 가방들이 무질서하게 쌓여 있었다. 모기가 물기 시작했다. 지나가는 이웃들은 아무도 인사하지 않았다. 오히려 민준의 부패 뉴스가 동네 단톡방에 퍼진 후
혐오의 눈빛으로 쳐다볼 뿐이었다. 우리 오늘 밤 어디서 자니? 민준아. 최 여사가 흐느꼈다. 엄마 배고파. 돈 한 푼도 없어. 민준은 어지러운 머리를 붙잡았다. 그는 바지 주머니를 뒤졌다. 지갑에는 현금 5만 원만 들어 있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이미 쓸모없는 플라스틱 조각이 되어 있었다. 갑자기 민준의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민준은 힘없이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박민준 씨, 맞으십니까? 전화기 저편의 여성 목소리는 전문적이고 정중했다. 네. 누구요? 빛 독촉 전화요. 민준이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저는 유신그룹 이사회 비서실입니다. 오늘 저희 자회사에서 있었던 박민준 씨의 해고 사건에 대해 보고를 받았습니다. 민준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유신그룹, 거대 지주회사. 저희는 오늘 아침 인사팀에서 진행한 내부 감사에 절차상 오류가 있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저희 최고 경영자께서 박민준 씨의 사건을 재검토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분께서는 박민준 씨의 잠재력을 크게 보시고 이대로 보내기에는 아깝다고 느끼십니다. 민준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거의 죽었던 희망이 갑자기 다시 타올랐다. 절차상 오류. 물론이지. 그는 정말 대단했으니까. 분명 본사 최고 경영자가 그의 재능을 알아보고 그가 모함당했다는 것을 아는 거야. 네, 맞아요. 어머니, 이건 분명 오해예요. 저는 결백해요. 민준이 열광적으로 외쳤다. 최 여사는 즉시 울음을 그치고 핸드폰에 귀를 가까이 댔다. 따라서 최고 경영자께서 박민준 씨와 최숙자 여사님을 내일 아침 9시 유신타워 본사로 초대하셨습니다. 맨 위층 VIP실로 바로 오시면 됩니다. 명예회복과 보상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보상이요? 민준이 되물었다. 침이 거의 흘러내릴 뻔했다. 네. 만약 오류가 있었음이 증명되면 저희는 박민준 씨의 직위를 복원하고 집 대출금을 상환하며 보너스를 지급할 것입니다. 하지만 최숙자 여사님께서도 피해를 입은 반찬 사업 파트너로 기록되어 있으므로 함께 오셔야 합니다. 네, 네, 꼭 가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전화가 끊겼다. 민주는 벌떡 일어나 어머니를 껴안았다. 어머니, 우리 살았어요. 유신그룹 최고 경영자가 우리를 도와준대요. 내 해고는 실수였다고 해요. 정말이니? 아이고, 하느님 감사합니다. 최 여사는 즉시 눈물을 닦았다. 그녀의 거만한 얼굴이 순식간에 돌아왔다. 엄마가 그럴 줄 알았어. 넌 해고되기엔 너무 똑똑해. 분명 그 인사팀 부장이 널 질투한 걸 거야. 두고 봐. 내일 우리는 다시 부자가 될 거야. 오늘 밤은 일단 싼 모텔을 찾아요. 괜찮아요. 어머니, 내일이면 다시 푹신한 침대에서 잘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이 집보다 더 좋은 곳에서요. 민준이 자신감 넘치게 말했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 웃으며 새로운 활력으로 가방을 끌었다. 길 건너편, 오후부터 주차되어 있던 짙은 선팅의 검은 세단 안에서 누군가가 무전기로 보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타겟이 미끼를 물었습니다. 아가씨, 자신들이 구원받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멀리 그녀의 펜트하우스에서 지우는 전 남편과 시어머니의 어리석음을 실시간으로 방송하는 CCTV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좋아, 지우가 손에 든 와인잔을 돌리며 속삭였다. 오늘 밤은 아름다운 꿈을 꾸며 편히 자게 둬. 내일 내가 진짜 악몽으로 깨워줄 테니까. 지우는 잔을 내려놓았다. 이 게임의 마지막 장은 이미 준비되었다. 유신타워로의 초대는 황금 티켓이 아니라 처형장으로의 소환장이었다. 유신타워는 60층 높이로 솟아올라 마치 유리와 강철로 만들어진 거대한 검처럼 서울의 하늘을 갈랐다. 평범한 사람들에게 이 건물은 손에 닿지 않는 부의 상징이었다. 오늘 아침 민준과 최 여사에게 이 건물은 구원으로 가는 관문이었다. 그들은 아침 8시
45분에 도착했다. 민주는 남은 유일한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어젯밤 싼 모텔에서 베개로 사용해서 약간 구겨져 있었다. 최 여사는 남은 파우더로 최선을 다해 단장하려 애썼지만 다크서클은 가릴 수 없었다. 고개 들어 민준아. 그들이 이탈리아 대리석 바닥에 로비로 들어설 때 최 여사가 속삭였다. 우리는 특별히 초대받았어. 우리는 VIP 손님이야. 초라하게 보이지 마. 그러나 건물의 아우라는 즉시 그들을 압도했다. 오가는 사람들은 명품 옷을 입고 비싼 향수 냄새를 풍기며 빠르게 걸었다. 안내 데스크의 접수원은 평범한 직원이라기보다는 모델에 가까워 보였다.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박민준입니다. 최고 경영자님과 약속이 있습니다. 민준이 억지로 자신감 있는 척하며 접수원에게 말했다. 여성 접수원은 미소 짓지 않았다. 그녀는 민준과 최 여사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민준을 발가벗겨진 듯 느끼게 만드는 차가운 시선이었다. 그녀는 컴퓨터에 천천히 무언가를 입력했다. 확인되었습니다. 박민준님과 최숙자님 60층으로 올라가십시오. 전용 엘리베이터는 오른쪽에 있습니다. 60층, 가장 높은 층. 최 여사는 감탄하며 숨을 참았다. 봐, 민준아. 엄마 말이 맞지. 정상에 초대받는 건 중요한 사람뿐이야. 그들은 고속으로 올라가는 유리 엘리베이터에 탔다. 기압 변화로 귀가 멍멍했다. 발 아래로 작아지는 서울의 풍경은 민준을 현기증 나게 했다. 그는 머릿속으로 감사 연설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가 받게 될 수억 원의 연봉을 상상하며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그들은 발소리를 흡수하는 두꺼운 카펫이 깔린 조용하고 차가운 복도와 마주했다. 복도 끝에는 황금 조각이 새겨진 거대한 마호가니 이중문이 있었다. 그러나 아무도 그들을 맞이하지 않았다. 음료를 가져다주는 친절한 비서도 없었다. 문 옆에 서 있는 건장한 경호원 한 명뿐이었다. 여기서 기다리세요. 경호원이 그들을 쳐다보지도 않고 짧게 말했다. 저기요. 우리는 9시에 약속이 있는데요. 최 여사가 항의했다. 회장님께서는 바쁘십니다. 기다리세요. 15분, 30분, 1시간이 흘렀다. 최 여사는 하이힐을 신고 서 있느라 다리가 아파오기 시작했다. 복도에는 의자가 없었다. 에어컨은 매우 낮게 설정되어 있어 얇은 옷을 입은 그들을 떨게 만들었다. 이건 모욕이야. 최 여사가 투덜거렸다. VIP 손님을 동상처럼 서 있게 하다니. 참으세요. 어머니. 이건 정신력 테스트예요. 민준이 속삭였다. 그는 추위를 참느라 이를 악물었다. CEO들은 예비 임원들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걸 좋아해요. 우리가 강하다는 걸 보여줘야 해요. 정확히 10시 30분. 1시간 반 동안 춥고 배고픈 상태로 서 있은 후 그들은 돈을 아끼기 위해 아침을 굶었다. 이중문이 마침내 자동으로 열렸다. 들어오세요. 경호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민주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넥타이를 바로잡으며 이미 연습해둔 환한 미소와 함께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그 안에 앉아있는 누구의 구두라도 핥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방은 민준이 살던 빌라의 3배 크기였다. 벽은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통유리로 되어 있어 구름의 파노라마를 보여주었다. 한쪽에는 고전 경영 서적으로 가득 찬 거대한 책장이 있었다. 방 중앙에는 흑단으로 만든 긴 집무용 책상이 분위기를 압도했다. 그러나 책상 뒤의 거대한 의자는 그들에게 등을 돌리고 있었다. 등받이가 높고 검은 가죽으로 만들어져 있어 그곳에 앉아있는 사람의 모습을 완전히 가리고 있었다. 오직 오른손만 보였다. 느리고 섬뜩한 리듬으로 팔걸이를 두드리고 있었다. 민준과 최 여사는 책상 앞에 뻣뻣하게 서 있었다. 아무도 그들에게 앉으라고 권하지 않았다. 좋은 아침입니다. 회장님. 민준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이 엄청난 초대에 감사드립니다. 저 박민준은
유신 그룹을 위해 전적인 헌신을 다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제 오해가 있었음을 알고 있지만 저의 비전이 이 회사와 일치한다고 확신합니다. 침묵. 의자 뒤의 인물은 대답하지 않았다. 최 여사는 민준의 팔을 툭 치고는 일부러 만든 달콤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그리고 저는 그의 어머니 최숙자입니다. 어제 계약이 끊긴 반찬 가게 사장이지요. 회장님께서 제 음식 솜씨를 아실 거라 믿습니다. 저희는 모함의 희생양입니다. 회장님, 제 전 며느리가 나쁜 여자라 아마 나쁜 소문을 퍼뜨렸을 겁니다. 갑자기 의자 뒤에서 작은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 웃음은 아름다웠지만 뼛속까지 파고드는 차가움을 담고 있었다. 나쁜 며느리라. 그 여성의 목소리가 물었다. 낮고 위험 있는 어조였다. 민주는 깜짝 놀랐다. 그 목소리는 익숙하게 들렸지만 억양과 톤은 매우 달랐다. 너무나 우아하고 품격 있으며 권위로 가득했다. 말도 안 돼. 네, 회장님. 최 여사는 민준의 얼굴 변화를 눈치채지 못하고 더욱 신이 나서 말했다. 이름은 지우예요. 걘 그냥 기생충에, 도둑에, 사기꾼이에요. 제 아들이 이혼해서 정말 다행이에요. 우리는 이제 자유롭고 유신그룹과 함께 성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거대한 의자가 천천히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 움직임은 느리고 극적이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먼저 핏빛 스틸레토를 신은 긴 다리가 보였다. 그리고 날씬한 허리를 감싸는 디자이너의 펜슬 스커트, 지배적인 아우라를 뿜어내는 아이보리색 블레이저, 그리고 마침내 그 얼굴, 민준이 3년 동안 매일 아침 화장기 없이 보던 얼굴, 최 여사가 음식이 싱겁다고 자주 소리치던 그 얼굴. 그러나 지금 그 얼굴은 완벽하게 화장되어 있었고 입술은 새빨갛고 눈은 면도날처럼 날카로웠으며 예전에 아무렇게나 묶던 머리는 이제 비싼 블로우 드라이 스타일로 아름답게 늘어뜨려져 있었다. 지우가 다리를 꼬고 앉아 그들을 비스듬한 미소와 함께 쳐다보고 있었다. 그 시선은 민준의 몸속 피를 즉시 얼어붙게 만들었다. 계속하세요. 최 여사님, 당신의 며느리가 얼마나 나빴는지 더 이야기해 보세요. 세상이 민준의 머리 위로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의 입은 벌어졌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그의 뇌는 쇼트를 일으켜 눈앞의 광경을 처리하기를 거부했다. 그의 순종적인 아내, 지우가 유신 그룹의 회장 의자에 앉아 있었다. 침묵을 깬 것은 최 여사의 가장 논리적인 반응이었다. 완전한 부정. 이런 무례한 것. 최 여사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 떨리는 검지로 지우의 얼굴을 가리켰다. 네가 왜 거기 앉아 있어? 내려와. 그건 회장님 자리야. 분수도 모르는 식모 주제에 몰래 들어왔거나 아니면 최 여사는 방을 미친 듯이 둘러보다가 혐오스럽게 비웃었다. 아, 알겠다. 넌 여기 청소부인데 잠깐 앉아본 거겠지. 아니면 회장님 첩인데 사무실에서 장난치고 있는 거거나. 민주는 점차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다. 지우야, 이게 무슨 짓이야. 창피하게 굴지 마. 이 방 주인 오기 전에 거기서 나와. 우리 잡혀갈 수도 있어. 지우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책상의 인터콤 버튼 하나를 눌렀다. 김 집사님, 들어오세요. 옆문이 열리고 김 집사가 당당한 걸음으로 들어왔다. 그의 뒤에는 건장한 경호원 2명이 따랐다. 김 집사는 지우를 위한 특별한 얼그레이 차가 담긴 쟁반을 들고 있었다. 차가 준비되었습니다. 회장님, 김 집사가 존경스럽게 말하며 지우 앞에 도자기 찻잔을 놓고 그녀 옆에 똑바로 섰다. 민준과 최 여사는 침묵했다. 그들의 눈은 그날 밤 지우를 데리러 온 위험 있는 늙은 남자 김 집사와 지우 사이를 오갔다. 김 집사님. 최 여사가 더듬거렸다. 이 어르신은 제 하인이잖아요. 김 집사가 돌아보았다. 그의 시선은 칼날처럼 차가웠다. 최 여사님, 말씀 조심하십시오. 당신 앞에 계신 분은
고국 강우진 회장님의 유일한 손녀이자 유신그룹의 합법적인 소유주이시며 최고 경영자이신 강지우 아가씨입니다. 말도 안 돼. 민주는 한 걸음 물러섰다. 다리에 힘이 풀려 손님용 의자에 부딪혔다. 유신, 내 성은 강씨가 아니라 박씨잖아. 지우는 천천히 차를 마시며 전 남편의 얼굴에 떠오른 공포를 즐겼다. 박은 할아버지께서 세우신 고아원 이름이에요. 제가 자주 봉사활동을 가던 곳, 당신이 저를 발견하고 제가 불쌍한 고아 소녀라고 착각했던 그곳. 지우가 침착하게 대답했다. 전 거짓말한 적 없어요. 민준 씨, 부모님이 없다고 했죠. 맞아요. 부모님은 비행기 사고로 돌아가셨으니까요. 하지만 가난하다고 말한 적은 없어요. 당신이 그렇게 추측했고 나는 당신의 진심을 보기 위해 그 추측을 내버려 둔 것뿐이에요. 3년. 민준이 속삭였다. 3년 동안 넌 식모인 척했어. 척한 게 아니에요. 지우가 날카롭게 말을 잘랐다. 나는 헌신적인 아내가 되려고 노력했어요. 당신 속옷을 빨고, 당신 밥을 차리고, 당신 어머니의 모욕을 참았어요. 내가 스스로를 낮추면 당신들이 나를 사랑으로 들어 올려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알고 보니 내가 낮아질수록 당신들은 나를 더 짓밟더군요. 거짓말. 최 여사가 히스테릭하게 소리쳤다. 그녀는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여자가 자신보다 수천 배는 높은 지위에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이건 다 사기야. 넌 배우들을 고용한 거야. 민준아, 믿지 마. 쟤는 우리를 망신 주려는 것뿐이야. 최 여사는 무모하게 책상으로 돌진해 집에서 늘 하던 것처럼 지우의 머리채를 잡으려 했다. 제 앞에 지우가 무미건조하게 명령했다. 두 경호원이 즉시 빠르게 움직였다. 그들은 최 여사의 팔을 잡아 뒤로 꺾었다. 악, 놔. 난 고위직 어머니야. 조용히 해. 지우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권위로 가득 차 우렁차게 울렸다. 방은 즉시 조용해졌다. 내가 허락하기 전까지 당신들은 말할 권리가 없어. 여긴 내 영역이니까. 지우는 책상 서랍을 열고 두꺼운 검은색 파일을 꺼냈다. 그녀는 그것을 창백한 민준의 얼굴 바로 앞 책상 끝으로 던졌다. 열어봐. 지우가 명령했다. 떨리는 손으로 민준은 그 파일을 열었다. 첫 장은 그를 거의 기절하게 만들었다. 그것은 지우가 투자자와 민준의 상사인 김 부장 사이에 오간 이메일 사본이었다. 날짜를 읽어봐. 지우가 말했다. 3년 전 내가 데이터 입력 실수로 거의 해고당할 뻔했던 인턴 시절. 민준은 한 줄 한 줄 읽어내려갔다. 이메일에는 주 투자자가 박민준을 유지시키고 50억 원의 프로젝트 자금 지원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특별 지도를 제공하라는 지시가 담겨 있었다. 네, 네가 내 경력을 구한 거였어? 구한 것뿐만이 아니죠. 지우는 일어서서 천천히 책상 주위를 돌았다. 그녀의 스틸레토 굽이 대리석 바닥과 부딪히는 소리가 똑똑똑 하고 울렸다. 네가 받은 모든 승진, 네가 달성한 모든 판매 목표, 그게 내 천재성 덕분이라고 생각했어. 아니, 민준 씨, 그건 내가 유령회사를 통해 네 제품을 사주었기 때문이야. 민준은 속이 메스꺼웠다. 그의 남성적 자존심은 산산조각이 났다. 그동안 그는 자신이 대단하다고 느끼며 지우를 얕볼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다. 알고 보니 그는 아내의 손에 의해 지탱된 꼭두각시에 불과했다. 그리고 당신, 최 여사님. 지우는 경호원에게 붙잡혀 있는 전 시어머니를 쳐다보았다. 당신의 반찬 가게. 지우는 다른 서류 뭉치를 최 여사의 발밑 바닥에 던졌다. 작년에 정부 기관에서 따낸 5건의 대형 계약. 당신의 짠 음식이 맛있어서 심사를 통과했다고 생각했어. 지우는 냉소적으로 웃었다. 내가 국장에게 전화했고 당신이 싸게 팔아서 계약을 따낼 수 있도록 식자재 값을 보조해 준 거야. 최 여사는 첨부된 은행, 이체 증명서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지우의 개인 계좌에서 반찬 가게
납품업체로 이체된 금액은 수억 원에 달했다. 당신들은 내 돈으로 살았고 내 땀으로 먹었어. 당신들이 살던 집, 당신들이 자랑하던 차, 나를 모욕하기 위해 입었던 옷, 전부 이 쓸모없는 아내가 지불한 거야. 지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감정의 떨림이 들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분노는 폭발적인 분노가 아니라 차갑고 치명적인 분노였다. 그리고 그 보답이 뭐였지? 지우는 민준 바로 앞에 멈춰서서 그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당신들은 바람을 피웠고 나를 도둑으로 몰았고 폭풍우 치는 한밤중에 나를 쫓아냈어. 민준은 무릎을 꿇었다. 경호원에게 강요당해서가 아니라 그의 다리가 더 이상 죄의 무게를 지탱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의 뺨에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지우야, 미안해. 민준이 흐느끼며 지우의 치마 끝을 잡으려 했다. 내가 바보였어. 내가 눈이 멀었어. 나 아직 당신 남편이잖아. 응,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내가 변할게. 평생 당신의 노예가 될게. 제발 날 버리지 마. 지우는 한 걸음 물러서며 민준의 더러운 손이 닿지 않도록 치마를 끌어당겼다. 그녀의 시선은 혐오감으로 가득했다. 남편, 당신은 이미 나한테 이혼을 선언했어. 민준 씨, 법적으로 우리는 끝났다고. 그건 실수였어. 그 말 취소할게. 맹세코, 난 당신을 사랑해. 여보, 사랑. 지우는 코웃음을 쳤다. 당신은 당신의 지위를 사랑했고 돈을 사랑했지. 그리고 이제 그 돈이 나에게 있다는 걸 아니. 갑자기 사랑이 돌아왔나 보네. 한심하긴. 지우는 다시 회장 의자에 앉았다. 그녀의 얼굴은 다시 무표정해졌다. 감정적인 순간은 끝났다. 이제 비즈니스의 시간이었다. 오늘 초대는 당신들에게 일자리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청구서 내역을 주기 위한 거예요. 청구서. 최 여사가 쉰 목소리로 물었다. 김 집사님, 읽어주세요. 김 집사는 인감도장이 찍힌 법률 문서를 펼쳤다. 첫째, 박민준 씨의 주택 할부금 36개월치를 지불하는 데 사용된 강지우 아가씨의 개인 자금 총 4억 5천만 원에 반환 청구. 주택은 은행에 압류되었으므로 이는 개인 부채로 간주됩니다. 둘째, 최숙자 여사님의 반찬가게 보조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식품 품질 조작이 입증되었고 납품업체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총 손실 및 계약 위약금은 12억 원입니다. 최 여사의 눈이 하얘졌다. 그녀는 거의 기절할 뻔했다. 12억. 신장을 팔아도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셋째, 김 집사가 더 무거운 목소리로 계속했다. 형사 고발입니다. 민준이 고개를 들었다. 형사 고발. 저희 감사팀은 박민준 씨가 2년 전 스포츠카를 구매하기 위해 은행 대출 신청 서류에 강지우 아가씨의 서명을 위조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차는 나중에 온라인 도박을 위해 다시 팔렸더군요. 김 집사가 혐오스러운 눈으로 민준을 쳐다보았다. 그것은 문서 위조 및 사기입니다. 징역 6년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숙자 여사님, 김 집사가 덧붙였다. 어제 제기하신 보석 절도 혐의는 명예훼손 및 무고로 맞고소했습니다. 저희는 최 여사님께서 직접 주머니에서 그 팔찌를 떨어뜨리는 순간을 녹화한 지우 아가씨의 재킷 주머니 속 마이크로 카메라의 CCTV 영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 여사의 얼굴은 시체처럼 창백해졌다. 네, 네가 그걸 녹화했어? 난 항상 조심했거든. 최 여사, 지우가 대답했다. 당신들이 나를 쓰레기처럼 대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나는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 단지 방아쇠를 당길 적절한 때를 기다렸을 뿐이야. 지우는 책상의 다른 버튼을 눌렀다. 정문이 열리고 경찰 제복을 입은 4명이 들어왔다. 한경희가 그들을 이끌었다. 박민준 씨와 최숙자 씨. 경찰이 단호하게 물었다. 기업 부패, 문서 위조, 그리고 명예훼손 혐의로 체포영장을 집행하겠습니다. 잠깐만, 안 돼. 지우야, 제발.
최 여사는 차가운 수갑이 손목에 채워지자 발버둥쳤다. 나 내 시어머니였잖아. 난 늙었어. 감옥에 보내지 마. 지우야. 어른한테 불효하면 죄 받는 거야. 당신은 내 부모가 아니야. 지우가 차갑게 대답했다. 내 부모님은 당신 같은 잔인함을 가르친 적이 없어. 민주는 수갑이 채워질 때 저항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공허한 시선으로 지우를 쳐다볼 뿐이었다. 눈물과 콧물이 그의 비참한 얼굴에 뒤섞였다. 지우야. 적어도 한때는 날 사랑했다고 말해줘. 경찰이 그를 끌고 가기 시작할 때 민준이 희미하게 속삭였다. 지우는 마지막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증오도 사랑도 없었다. 오직 공허함 뿐이었다. 나는 당신 안에 존재한다고 상상했던 남자를 사랑했어, 민준 씨. 하지만 그 남자는 존재하지 않았지. 당신은 단지 환상이었을 뿐이야. 지우는 의자를 다시 돌려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서울의 하늘을 보여주는 큰 창문을 향했다. 데리고 나가요, 김 집사님. 일해야겠어요. 최 여사의 울부짖는 소리와 민준이 끌려가는 발소리가 서서히 멀어지다가 무거운 문이 굳게 닫히면서 사라졌다. 호화로운 방에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강지우는 일어서서 유리창에 손바닥을 댔다. 그녀는 경찰차가 사이렌을 울리기 시작하는 아래의 거리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행복하지 않았다. 단지 안도감을 느꼈을 뿐이다. 3년의 짐이 마침내 벗겨졌다. 이제 지우가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게 속삭였다. 내가 잠시 떠나 있었던 것을 다시 세울 시간이야. 법적 절차는 진행되었지만 감옥은 민준과 최 여사처럼 물질을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무거운 형벌이 아니었다. 그들의 가장 무거운 형벌은 가난이었다. 유신 그룹 법무팀의 천재성 덕분에 민준과 최 여사는 매우 높은 보석금으로 구속 집행 정지를 받았다. 그것을 지불하기 위해 그들은 남은 모든 자산, 차, 보석, 전자제품, 심지어 명품 옷까지 벼룩시장에서 헐값에 팔아야 했다. 이제 그들은 서울 북부 변두리의 좁은 골목에 있는 작은 단칸방에서 살았다. 빽빽한 양철 지붕에 가려 해가 제대로 들지 않는 곳이었다. 더워, 너무 더워. 최 여사가 골판지 조각으로 부채질하며 불평했다. 그녀는 이미 꺼져버린 얇은 스펀지 매트리스 위에 앉아 있었다. 방벽은 축축하고 곰팡이 냄새가 났다. 조용히 좀 해요. 어머니, 머리 아프니까. 방구석에서 민준이 쏘아붙였다. 그는 방금 사온 라면 값에서 남은 동전을 세고 있었다. 네가 네 엄마한테 조용히 하라고. 최 여사가 눈을 부릅떴다. 비록 그녀의 눈은 이제 차라고 힘이 없었지만 네가 과장일 때는 아니 부장일 때는 엄마한테 감히 소리도 못 질렀잖아. 이제 우리가 힘들어지니까 불효자가 다 됐네. 우리가 힘든 건 어머니 때문이잖아요. 민준이 동전을 바닥에 던졌다. 그의 감정이 폭발했다. 어머니가 계속 저를 들볶았잖아요. 지우는 짐이다. 지우는 불행을 가져온다. 지우를 쫓아내라. 저는 어머니가 최선을 안다고 생각해서 따랐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내 인생을 망쳤어요. 입 조심해. 네가 진짜 남자라면 호대가 있었어야지. 최 여사가 소리치며 맞받았다. 그들의 싸움 소리는 얇은 합판 벽을 뚫고 나갔다. 어이 시끄러워. 옆집에서 벽을 두드리며 소리쳤다. 대낮부터 싸우고 난리야. 월세도 밀린 것들이 목소리만 커. 민준과 최 여사는 침묵했다. 그들의 기가 죽었다. 예전에는 사생활이 보장되는 고급 단지에서 살았다. 이제 그들은 빈민가 이웃들에게 미움받는 사회의 쓰레기였다. 오후에 최 여사는 쌀을 사러 나가려고 했다. 그녀는 사람들이 알아볼까 봐 고개를 숙이고 걸었다. 그러나 불우는 끝나지 않았다. 가게에서 그녀는 TV에서 경제 뉴스를 방송하는 것을 보았다. 가게 주인의 40인치 HD 화면에 지우의 아름다운 얼굴이 가득 찼다. 유신 그룹 CEO 강지우,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주택 프로젝트 기공식에 참석.
올해의 여성 기업인으로 선정되다. 최 여사는 얼어붙었다. 화면 속 지우는 관리들과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여신처럼 빛나고 있었다. 아줌마, 쌀 살 거예요? 말 거예요? 길 막지 말고. 가게 주인이 퉁명스럽게 말했다. 최 여사는 구멍난 옷주머니를 더듬었다. 돈이 2,000원 부족했다. 저 외상 좀 안 될까요? 사장님, 내일 아들 월급날인데. 첵첵. 아줌마 아들 그 부패 사건 터진 백수잖아. 고추 싸준 신문에서 얼굴 봤어. 외상 없어. 저리 가. 최 여사는 사람들 앞에서 쫓겨났다. 그녀는 빈손으로 집으로 걸어왔다. 눈물이 흘렀다. 슬퍼서가 아니라 끝없는 굴욕의 쓰라림 때문이었다. 민주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자신에게 능력이 있다고 느꼈다. 그는 깃부분이 누렇게 변하기 시작한 유일한 흰 셔츠를 입고 일자리를 구하러 나섰다. 그러나 디지털 기록은 냉혹한 살인자였다. 인사 담당자가 구글에 박민준이라는 이름을 입력할 때마다 자금 횡령과 불명예 해고에 대한 기사가 나타났다. 죄송합니다. 박민준 씨. 금융범죄 기록이 있는 지원자는 받을 수 없습니다. 나가주세요. 그날 그가 방문한 5번째 회사의 인사 담당자가 말했다. 민주는 힘없이 건물을 걸어 나왔다. 서울의 태양이 그의 피부를 태우는 듯했다. 그가 버스 정류장에 앉아 있을 때 하얀색 벤츠 한 대가 그의 바로 앞 신호등에 멈췄다. 차창이 열렸다. 안에는 선글라스를 낀 아름다운 여자가 옆에 앉은 늙은 남자에게 애교 있게 웃고 있었다. 유라였다. 민준의 피가 끓었다. 그는 그 차로 달려갔다. 유라야, 유라야. 유라는 돌아보았다. 마르고 초라하고 땀에 젖은 남자가 자신의 차창을 두드리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것이 그녀의 전 애인이라는 것을 깨닫는데 몇 초가 걸렸다. 누구야, 자기? 거지인가? 유라 옆에 늙은 남자가 물었다. 아무도 아니에요, 오빠. 그냥 미친 사람이에요. 유라가 재빨리 대답했다. 그녀는 즉시 창문을 올리는 버튼을 눌렀다. 유라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너도 내 횡령한 돈으로 즐겼잖아. 네가 그 가방들 사달라고 했잖아. 민준이 유리를 두드리며 소리쳤다. 유라는 신경 쓰지 않았다. 신호등이 녹색으로 바뀌고 차는 빠르게 달렸다. 빗물이 고인 웅덩이의 물을 민준의 바지에 튀기며 민준은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그는 고통스러운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유라는 그를 사랑한 적이 없었다. 유라는 그의 돈만을 사랑했다. 그리고 그 돈이 사라지자 민준은 유라의 눈에 쓰레기보다 못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아무것도 없을 때 그를 사랑했던 유일한 여자, 지우는 그가 유라 같은 쓰레기를 위해 버린 여자였다. 후회감이 그의 명치를 강타하며 시끄러운 길가에서 그를 숨막히게 했다. 그에게 따뜻한 차를 끓여주던, 피곤할 때 발을 주물러주던, 모욕을 당하면서도 진심으로 미소 짓던 지우의 얼굴. 그 모든 것이 고문 같은 공포 영화처럼 그의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지우야. 그가 희미하게 속삭였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그날 밤 다시 비가 내렸다. 단칸방의 분위기는 더욱 암울해졌다. 지붕은 세 군데에서 새어 바닥을 질척하게 만들었다. 민주는 빈손과 상처받은 마음으로 돌아왔다. 그는 어머니가 냄비에 남은 마른 밥알을 긁어모아 먹는 것을 보았다. 그 광경은 슬퍼야 했지만 민준에게는 분노를 유발했다. 어머니는 왜 일 안 해요? 민준이 차갑게 물었다. 요리 잘하시잖아요. 식당에서 설거지라도 하시든가요. 무슨 소리야? 최 여사가 숟가락을 던졌다. 나는 사모님이야. 내 손은 식당 설거지 비누 같은 거 만질 손이 아니라고. 어디 사모님이요. 민준이 빗물바지 양동이를 걷어찼다. 정신 차려요, 어머니. 우리는 가난뱅이의 노숙자라고요. 그게 다 하늘 높은 줄 모르는 어머니의 자존심 때문이에요. 머리는 텅 비었는데 이 불효자식, 내가 널 교육시키지 않았으면 넌 부장도 못 됐을 거야.
그리고 어머니 때문이 아니었으면 난 아직 아내가 있었을 거예요. 민준이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끔찍한 울음으로 갈라졌다. 난 아직 지우가 있었을 거라고요. 그녀는 좋은 아내였어요, 어머니. 그녀는 완벽했고 우리는 그녀를 쓰레기처럼 버렸어요. 걔는 교활했어. 우리를 속였다고. 최 여사는 여전히 현실을 부정하며 반박했다. 아니요. 민준이 어머니의 어깨를 잡고 세게 흔들었다. 그녀는 속이지 않았어요. 그녀는 우리를 시험했고 우리는 실패했어요. 우리는 인간이 되는데 실패했어요. 어머니가 날 이런 괴물로 만든 거예요. 최 여사는 붉고 광기 어린 아들의 눈을 보고 겁에 질렸다. 그녀는 민준을 밀쳐 젖은 바닥에 넘어뜨렸다. 가버려. 너 같은 실패한 아들은 필요 없어. 민준은 웃었다. 이성을 잃은 사람의 웃음이었다. 좋아요, 갈게요. 이 지옥에서 혼자 잘 살아보세요. 어머니. 민준은 배낭을 들고 몇 가지 옷을 쑤셔 넣은 뒤 빗속으로 나갔다. 그는 어머니를 물이 새는 단칸방에 홀로 남겨두었다. 최 여사는 그의 이름을 외쳤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천둥소리에 묻혔다. 생애 처음으로 최 여사는 정말로 혼자가 되었다. 식모도 돈도 아들도 희망도 없었다. 그날 밤 최 여사는 목소리가 나올 때까지 울었지만 그녀를 도우러 온 천사는 단 한 명도 없었다. 한편 다른 세상에서 지우는 5성급 호텔의 그랜드 볼룸 연단에 서 있었다. 수천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그녀를 향해 터졌다. 오늘 밤은 가정폭력과 경제적 방임에 피해 여성을 돕기 위한 비영리 재단인 지우 재단의 출범식이었다. 지우는 우아한 사파이어 블루 색상의 이브닝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복수심을 품은 여자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은 평온하고 평화와 힘으로 가득 차 있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지우가 마이크 앞에서 말했다. 그녀의 맑은 목소리가 방을 가득 채웠다. 왜 제가 버림받은 여성들에게 집중하는지요? 답은 간단합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청중은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그녀의 개인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무도 완전히 알지 못했다. 하지만 변장한 상속녀에 대한 소문은 비즈니스 엘리트들 사이에서 도시 전설이 되어 있었다. 저는 한 여성의 자존심이 남편이 누구인지, 가방이 얼마나 비싼지, 또는 시어머니의 사회적 지위가 얼마나 높은지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지우는 방을 훑어보며 계속했다. 그녀의 시선은 날카로우면서도 따뜻했다. 우리의 자존심은 우리가 쓰러진 후에 일어설 수 있는 능력,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다리를 부러뜨리려 할 때 우리 자신의 다리로 굳건히 서는 능력에 의해 결정됩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무대 뒤에서 김 집사는 자랑스러운 미소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울던 어린 소녀, 사랑을 위해 가난한 사람으로 변장했던 젊은 여성, 그리고 1년 전 빗속에서 그가 데리러 갔던 무너진 여인을 기억했다. 이제 그 여인은 흔들리지 않는 여왕으로 변태했다. 행사 후 지우는 VIP 라운지에 앉아 있었다. 김 집사가 따뜻한 차를 따랐다. 감시팀의 월간 보고서입니다, 아가씨. 김 집사가 태블릿을 건넸다. 화면에는 사설 탐정이 감시한 최신 사진들이 있었다. 사진 하나. 최 여사가 신호등에서 휴지를 팔고 있었다. 얼굴은 늙고 주름졌으며 구청 단속반에게 자주 혼났다. 사진 둘. 민준이 동대문 시장 가게 처마 밑에서 자고 있었다. 막노동꾼으로 일하며 몸은 깡말라 있었다. 지우는 그 사진들을 쳐다보았다. 예전에는 이것을 보면 매우 만족스러울 것이라고 생각했다. 큰 소리로 웃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녀가 느낀 것은 중요하지 않은 낯선 사람을 보는 것처럼 무미건조했다. 그녀의 증오는 모두 타버려 바람에 날아간 재만 남았다. 됐어요, 김 집사님. 지우가 태블릿을 닫고 돌려주며 말했다. 감시를 중단하세요. 우리 사람들 모두 철수시키세요.
그들의 고통을 더 이상 감시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가씨? 김 집사가 의아해하며 물었다. 지우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이제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생각하는 것은 제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일 뿐이죠. 그들에게 가장 큰 형벌은 더 이상 가난이 아니라 내가 그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이미 과거의 먼지가 되었어요. 현명한 결정이십니다, 아가씨. 김 집사가 존경스럽게 허리를 숙였다. 차가 준비되었습니다. 1년 후 서울의 시청 앞 광장은 극심한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슬비가 아스팔트를 적시며 오후의 우울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그 교통체증 속에서 검은색 롤스로이스 팬텀 한 대가 신호등에 멈췄다. 안락한 차 안에서 지우는 회사 합병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에는 이제 다이아몬드 반지가 끼워져 있었다. 결혼 반지가 아니라 그녀가 스스로 산 독립의 상징인 반지였다. 아가씨, 지우의 개인 운전사가 불렀다. 앞에 좀 집요한 노숙인이 있습니다. 지우가 고개를 들었다. 굳게 닫힌 차창 밖으로 초라한 옷과 낡은 모자를 쓴 마른 남자가 다른 차들의 유리를 두드리고 있었다. 낡은 먼지더리로 유리를 닦아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그의 얼굴은 길거리 먼지로 검었고 눈은 희망 없이 뱄다. 민준이었다. 민준은 그 검은색 롤스로이스를 향해 힘없이 걸어갔다. 그는 안에 누가 있는지 몰랐다. 그는 단지 고급 차를 보고 주인이 친절하게 튀김을 사 먹을 2,000원짜리 동전이라도 주길 바랐다. 민준은 그 롤스로이스의 뒷좌석 창문을 가볍게 두드렸다. 사장님, 동전 한 푼만.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차창이 천천히 조금 내려왔다. 단 5cm. 민준의 눈은 그 유리 너머의 한 쌍의 눈과 마주쳤다. 아름답고 날카로우며 차가운 눈.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민준은 그 눈을 알아보았다. 그의 심장이 잠시 매섰다. 그의 입이 열렸다. 그 이름을 부르고 싶었고 미안하다고 소리치고 싶었고 이 거리의 지옥에서 구해달라고 애원하고 싶었다. 지우. 하지만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화나지도 슬프지도 동정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민준을 마치 전봇대나 아스팔트 길바닥을 보는 것처럼 쳐다보았다. 아무런 인식이 없는 공허한 시선. 지우는 문의 버튼을 눌렀다. 창문이 다시 올라가 닫히며 그들의 시선을 끊고 이제는 수백만 광년 떨어진 두 세계를 분리했다. 신호등이 녹색으로 바뀌었다. 롤스로이스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고 이슬비 속에서 얼어붙은 채 서 있는 민준을 남겨두었다. 차의 배기가스가 그의 얼굴을 덮쳤다. 지우가 그에게 준 유일한 것이었다. 길 건너편 보도에서 이제 폐지를 줍는 사람이 된 최 여사가 그 광경을 보았다. 그녀는 그 차를 알아보았다. 그녀는 얼어붙은 아들을 알아보았다. 그녀는 결코 끝나지 않을 불운을 알아보았다. 멀어져가는 차 안에서 김 집사가 백미러를 통해 힐끗 보았다. 차를 세울까요? 아가씨. 지우는 무릎 위의 서류에 다시 집중하며 뒤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아니요, 김 집사님. 계속 가세요. 우리에겐 되사야 할 미래가 있으니까요. 차는 높이 솟은 마천루를 향해 모퉁이를 돌며 사라졌고 뒤에는 젖은 길바닥에 썩어가는 과거를 남겨두었다. 업보는 완벽하게 그 임무를 완수했다. 만약 여러분이 지우의 입장이었다면 무릎 꿇고 용서를 비는 민준을 보았을 때 어떤 선택을 하셨을 건가요? 과거의 정을 생각해서 용서할 건가요? 아니면 그들이 뿌린 대로 거두게 심판할 건가요?